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3학년도 EBS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문학 작품을 중심으로 제가 새롭게 접근한 제작 화상태 방법을 도입해서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EBS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는 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작권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문을 놓고 저 나름대로 EBS 나와 있는 문제 이상의 좋은 문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작품은 김기림의 금붕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어항 속에 있는 금붕어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금붕어가 살고 있는 것은 바다죠. 사람이 억지로 유리 어항 속에 담아 길들여 놓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 안에 있는 금붕어는 현실 생활 속에 안주해 있는 현대인과 다를 바가 없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펴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화자가 돼서 이 작품 속으로 깊숙이 들어오면 됩니다.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금붕어는 어항 밖 대기를 오를래 오를 수 없는 하늘이라 생각한다. 그랬을 때 금붕어가 무엇을 생각한다? 당연히 의인화시켜주고 있죠. 의인법입니다. 그리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현재 시제를 써서 생동감을 보여주고 있는 특이한 수법이죠. 금붕어는 어느새 금빛 비늘을 입었다. 빨간 꽃 이파리 같은 꼬랑지를 폈다. 어항 속에 있는 금붕어의 모습을 연상해 보시면 되겠고요. 눈이 가락지처럼 삐어져 나왔다. 눈이 튀져나왔는데 무엇처럼? 가락지처럼. 가락지는 옛날 할머니의 반지를 생각하면 되겠죠. 인젠 금붕어의 엄마도 화장한 따님을 몰라볼 게다 라고 했습니다. 금붕어의 엄마 역시 의인화시켜 주었고요. 얘가 커서 화장한 따님이라고 표현이 된 것은 이제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화장한 따님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현실 속에서 거짓 꾸민 모습의 현대인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하죠. 금붕어는 아침마다 말쑥한 찬물을 뒤집어 쓴다. 떡가루를. 만약에 제가 출제위원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수능 문제 출제하도록 할 것입니다. 뒤집어 쓴다. 무엇을? 떡가루를. 도치시켜 줬죠. 일행 속의 끝에 떡가루라고 하는 말을 집어넣고 뒤집어 쓴다라고 하는 것으로 도치시키기도 하고 또 이행으로 넘어가서 흰손을 천사의 날개라 생각한다. 이 얘기는 매일 아침 물고기에게 먹이를 주는 주인의 흰손이 천사의 날개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흰손은 천사의 날개. 무슨 법이 되나요? 은유법이 되겠죠. 천사의 날개와 같은 흰손으로 무엇을? 떡가루를 준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행에 걸치게 되겠죠. 이런 것을 행간의 걸림 또는 행간의 걸침이라고 하는데 이 문제를 저는 당연히 고전시가 즉 황진의 시자로 엮어볼 것입니다. 어저 내일이야 그릴 줄을 모르던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있어요? 제9태여 이것은 이행 마지막입니다. 보내고 그리워하는 정은 나도 몰라 하노라 할 때 제9태여를 중장으로 집어넣을 것이냐? 그럼 도치가 된 것입니다. 자기가 구태여 이런 뜻이 될 것이고 얘를 종장으로 가져오게 된다면 자기가 구태여 보내고 그리워하는 정을 나도 모르겠다라고 종장으로 걸치게 해놓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출제위원이라고 한다면 요 떡가루를 같이 일행과 이행에 걸쳐있는 이 부분을 고전시가 즉 황진이의 시조 이행과 삼행 즉 중장과 종장에 걸쳐있는 것으로 엮어서 출제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침에 일찍 찬물을 뒤집어 쓴다라고 하는 것은 찬물로 갈아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는 늘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를 키우고 있는 주인에게 길들여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금붕어 행복, 요 행은 잘못 표기한 것입니다. 향복이거든요. 복을 누리다라고 하는 것인데 어항 속에 있으리라는 전설과 같은 소문도 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어항 속에서 길들여진 금붕어는 늘 주인이 주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행복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인데 긍정적으로 보면 거기에서 복을 누린다라고 보지만 부정적으로 본다면 금붕어는 인간에게 길들여지고 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구속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부분을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현실 생활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상세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안주해 있는 현대인을 비판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금붕어는 유리벽에 부딪혀 머리를 부시는 일이 없다 그랬는데요. 머리를 부신다라고 하는 표현은 지금 없으니까 머리를 부순다. 머리로 유리벽을 부순다 또는 머리가 유리벽에 부딪혀 부서진다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을 텐데 당연히 유리벽이라고 하는 것이 저쪽 이상세계로 나아가는데 장벽이 된다면 장애물이 된다면 부시고 가야 되는 거 아닌 건가요? 부수고 가야 되겠지. 그런데 그 안에 안주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얌전한 수염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수염은 촉수입니다.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를 감지해내는 어떻게 보면 도구 수단이 될 수 있는데 얘가 얌전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미 길들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어느새 국경임을 느끼고는 국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항 유리벽을 이야기하겠죠. 이제 미리 감지하고는 도전도 안 해보는 것입니다. 그 국경을 넘어서 자유로운 세계로 가야 되는데 이미 장애물 속에 안주해 있다. 꼬리를 접고 돌아선다. 지느러미는 칼날의 흉내를 내서도 항아리를 끊는 일이 없다. 이 부분도 좀 어렵죠. 지느러미는 칼날이다. A는 B다. 은유법인데 다시 직유법으로 바꾸면 칼날 같은 지느러미죠. 지느러미가 칼날처럼 예리하다고 한다면 칼날은 당연히 앞에 있는 부정적인 요소, 장애물을 끊고 통과해야 되는데 전혀 칼날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책상 위에 옮겨놓으면 창문으로 비스듬히 햇볕을 녹이는 그랬는데 이제는 어항의 자리를 아침이 되면 아침마다 양지바른 책상 위에 올려놓고 창 밖을 내다보면 누가 살고 있었던 금붕어가 살고 있었던 푸른 바다가 보이는 것이죠. 바로 저 창문 밖에 있는 바다가 자기의 본향인데 그것을 생각만 하고 있었지 그리로 가려고 생각은 아예 하지 못한 거죠. 의지를 발동시키지 못한 부분이 나오게 되겠죠. 붉은 바다를 흘겨본다. 꿈이라고 가르쳐진 그 바다는 넓기도 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꿈이라고 할 때 이 꿈은 이상세계, 내가 추구하고자 할 세계로 이미 가르쳐진, 요 가르쳐라고 하는 것은 원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썼는데 저것은 배운 아니면 금붕어의 어미가 야 저쪽 바다가 너의 꿈의 세계야 라고 하고 가르쳐 주었겠죠. 그런데 그 배움만 갖고 그리고 튀어가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 바다는 넓기도 하다라고 생각한다. 생각만 하는 것으로 그쳐지죠. 역시 또 의인법입니다. 금붕어는 아롱진 거리를 지나 이 한밤 대기를 건너서 진화해의 한류를 끊고 헤엄쳐 가고 싶다. 이제 구체적으로 창문 밖 저 푸른 바다 아름다운 세계로 가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진화해라고 하는 것은 중국 바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류를 끊고 헤엄쳐 가고 싶답니다. 가고 싶은 것이지 의지의 발동까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쓴매개를 와락와락 삼키고 이때 쓴매개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매일 아침 천사의 손으로 먹이를 주는 떡가루를 주고 있는 그 음식 먹이와는 정반대가 되겠죠. 자기가 바닷속에서 잡는 새로운 먹잇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락와락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물을 씹는 모양을 나타내 준 것이죠. 이것을 의태법이라고 합니다. 음성상징어에 의태어를 쓰고 있죠. 삼키고 싶다. 옥도빛 해초. 옥도는 요드빛 해서 갈색이죠. 해초의 삼림 속을 검푸른 비늘을 입고 상어에게 쫓겨 댕겨보고 싶다. 어항 속에서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 거친 바다 속에서 혹독한 시련을 겪고 새로운 세계를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완벽하게 반전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나 작은 입으로 하늘보다도 더 큰 꿈을 오므려 죽여버려야 한다. 저렇게 큰 꿈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고자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아니다. 이제 저걸 죽이자. 다시
안주하는 삶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가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렇게 할까? 다시 편안한 일상적인 삶 속으로 와야지라고 한다는 것이죠. 배설물의 침전처럼 물고기가 똥을 누면 밑에 가라앉게 되겠죠. 그것처럼 어항 밑에는 금붕어의 연령만 쌓여간다. 연령이라고 하는 것은 금붕어가 한 해 한 해 늙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주하는 삶을 벗어나지 못하고 어항 속에서 하루하루 안일하게 살아간다. 금붕어는 오를래야 오를 수 없는 하늘보다 더 먼 바다를 자꾸만 돌아가야 할 고향이라고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자기가 돌아가야 할 고향임을 알고 있습니다. 저쪽 세계로 가긴 가야 하는데 생각만 할 뿐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항 속에 금붕어가 갇혀 있는 것은 현실 속에서 이상세계를 꿈꾸기만 하고 도전하지는 못하고, 즉 실천하지 못하고 생각만 하고 살아가는 질곡된 현대인의 부정적인 모습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 한번 가볼까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작품을 이제 저희만의 방법, 제작 화상태로 접근해 봤습니다. 항상 문학 작품을 분석할 때는 제일 먼저 제목이 무엇인가를 보면 되겠죠? 금붕어. 작가는 김기림인데, 김기림이라고 하는 작가를 처음 들어본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만약에 이육사나 이상화나 한용운, 윤동주가 나와 있다 그러면 이 작품 보지 않고도 아, 일제시대 때 저항하는 작품이겠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작가를 미리 공부해 두면 참 좋겠죠. 참고로 김기림은 일제시대 때의 작가였는데 모더니즘의 대표적인 작가라고 할 수 있겠고, 이번에 그 밖의 작품 두 개를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는 바다와 나비라고 하는 작품이죠. 이거는 중학교 때 아마 배웠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다와 나비, 그리고 그 밖의 작품으로 길이라고 하는 작품을 참고를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유명 작가의 그 밖의 작품을 꼼꼼하게 챙겨두는 것 중요한 일이고요. 이제 화자는 당연히 어항 속에 있는 금붕어를 살펴보는 관찰자라고 볼 수 있겠죠. 저는 대체로 작가 자신이 화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 해도 큰 무리가 없겠지만 여기에서는 어항 속에 있는 금붕어를 관찰하고 있는 사람이다. 상황은 작품 전체의 내용을 서사적으로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래도 핵심적인 것은 어항 속의 금붕어를 바라보고 있다. 이제 태도가 중요하죠. 어항 속 금붕어를 바라보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안타까움의 정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타까움의 정서를 가지고 이제 문제로 엮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것은 인식론의 대표적인 작품인 김춘수의 꽃을 위한 서시라고 하는 작품을 같이 엮어보면 좋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EBS 문제를 그대로 풀면 표절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이 지문을 놓고 정확하게 분석한 다음 여기에 해당되는 그 밖의 작품과 주제나 아니면 표현 발상 등의 공통점을 엮어서 파도 타기식으로 문제를 내는 것이 이제 우리 수업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안타까움의 정서, 그러면 김춘수 꽃을 위한 서시로 연결시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어항 속 금붕어를 현대인들이 이상세계를 향해서 가지 못하고 안주해 있는 삶의 모습, 그것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로 볼 수 있겠죠. 정서 태도를 비판적 시각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각도에 살펴본다면 주제는 당연히 이상세계에 대한 동경과 좌절, 그랬습니다. 저쪽 세계를 동경을 해요. 그러나 갈 수 없는 좌절. 요 주제를 보는 순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작품들 떠올려지지 않나요? 대표적으로 두 작품 정도를 살펴볼 수 있는데, 유치한의 깃발이라고 하는 작품이죠. 바닷가에서 배에 깃대에 달려있는 깃발을 한번 보십시오. 저쪽 푸른 바다를 향하여 나부끼고 있지만 깃대에 묶여서 갈 수 없는 상황, 아주 똑같죠. 그래서 이것을 그래프로 그렸을 때 상승 곡선과 하강으로 끝나가는 것이죠. 푸른 바다를 향하여 나부끼고 있지만 깃대에 묶여서 갈 수 없는 부분을 하강의 이미지로 봤죠.
이거와 똑같은 것이 윤동주의 십자가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십자가의 이연을 살펴보면 첨탑이 저렇게 높은데, 첨탑, 희생정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첨탑이 저렇게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것은 나는 갈 수가 없을 것 같아 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제 반대로 그래프를 여기서 조금 더 연장시켜서 이렇게 상승곡선으로 그려간다면, 상승 하강, 상승의 이미지로 간다면 고전 시가 중에서 가시리라고 하는 작품을 떠올려 볼 수 있겠죠. 가시리가 총 4연으로 되어 있는데 1연과 2연은 하소연하는 장면으로, 그리고 3연으로 와서는 내가 님을 좋아해서 따라가면 님이 나를 더 싫어하면 어떡하지? 그냥 보내줘야 되겠어 라고 하는 부분. 그렇지만 마지막 다시 나에게로 돌아와 달라라고 애원하는 부분이 상승곡선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현대시 작품에서 서정주의 추천사라고 하는 작품을 찾는다면 저쪽 그네를 타고 이상향, 하늘을 향해서 날고 싶죠. 그런데 서쪽으로 가는 달같이 나는 아무래도 갈 수가 없다. 왜? 그네는 그네줄에 묶여있기 때문에. 요 부분은 깃발하고 똑같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향단아, 바람이 파도를 밀어 올리듯이 나를 하늘 높이 밀어 올려 다오라고 하는 상승 곡선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과 하강 곡선으로, 즉 금붕어의 주제의식을 그래프로 그린다면 아마 이러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 것입니다. 상승과 하강으로. 그래서 유치하는 깃발과 윤동주 십자가 이연을 공통적으로 잡아낼 수 있다면 다시 한번 극복의 의지를 갖고 상승 곡선을 그리는 것은 고려석의 가시리와 서정주의 추천사라고 하는 현대시를 잡으면 되겠죠. 이 부분에서 출제될 확률이 매우 높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표현성의 특징을 살펴본다면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여 현장감을 부여하고 있다. 생각한다 라고 하는 부분 앞에 설명해 드렸고요. 대상을 의인화시켜 표현하고 있다. 역시 생각한다. 그리고 엄마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색채를 활용하여 선명한 인상을 주고 있다. 역시 앞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붉은색, 흰손, 그리고 검푸른 모두 색채를 사용했고요. 음성 상징어 와락이라고 하는 의태어를 이야기해 줬고, 행간의 걸림 아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황진이의 시조와 엮여서 출제될 확률이 매우 높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여기 떡가루를 하는 부분이 행간의 걸림이라고 했었던 거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은유를 활용하여 시각적 인상을 선명하게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했을 때 하얀 손을 천사의 날개로 표현했고, 하얀 손은 천사의 날개이다. 또 하나는 무엇이었습니까? 칼날이라고 하는 표현 꼭 좀 잡아주셔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칼날이라고 하는 것을 어휘어법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날이 발음이 어떻게 되나요? 칼날이 되겠죠. 자음과 자음이 만났는데 뒤에 자음이 앞에 자음 때문에 리을로 바뀌었다. 이렇게. 그래서 순행동화가 일어난 자음동화. 그래서 여러분들 현대시를 분석하는 과정 속에서도 자음동화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기림의 금붕어라고 하는 작품을 꼼꼼하게 분석을 해보았고, 또 저 나름대로의 방식인 제작 화생대로 살펴본 다음에 표현과 발상까지 가고 여기 해당되는 것을 그 밖에 다른 작품의 영역으로 넘나들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포스트 속의 비둘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항식입니다. EBS 교재에 나와 있는 포스터 속의 비둘기라고 하는 신동집의 작품입니다. 신동집 하면 제일 먼저 오렌지라고 하는 작품이 떠올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포스터 속의 비둘기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참 낯선 작품이죠. 지금부터 벽에 붙여져 있는 포스터를 떠올려 보시고 그 안에 측면을 바라보고 있는 비둘기를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작가인 신동집이 이 작품 속에 화자로 등장한 것처럼 독자인 여러분들이 작품 속에 화자가 돼서 작품 속에 있는 모든 것을 관찰하고 있다고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지난번 수업했던 것처럼 이 작품을 꼼꼼하게 분석해보고 제작 화상태로 접근해 본 다음 우리 나름대로 수능 문제가 이렇게 출제될 수 있다 하는 것까지 가보죠. 포스트 속에 들어앉아 비둘기는 자꾸만 곁눈질을 하고 있다. 실제로 살아 움직여서 옆에를 쳐다보는 것처럼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측면을 바라보고 있는 비둘기의 그림을 연상하면 되겠죠. 포스트 속에 들어앉아 비둘기는 자꾸만 곁눈질을 하고 있다. 포스트 속에 오래 들어앉아 있으면 비둘기의 습성도 웬만치는 변한다. 비둘기의 습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롭게 허를 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날지 못한 상태로 웅크리고 있다 이런 것이겠죠. 비둘기가 논의던 한때의 지붕마루를 나는 알고 있는데 정말이지 알고 있는데 그랬습니다. 한때의 지붕마루 비둘기가 논의던 이 부분은 포스 속과 정반대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비둘기가 한때의 지붕마루를 허를 자유롭게 날고 있었어요. 비둘기의 자유로움 상징 아닌가요? 그런데 그 비둘기가 포스 속에 들어앉아 있다. 구속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나는 알고 있는데 여기에 나라고 하는 말이 1인칭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 있지 않거든요. 우리가 과거 어렸을 때 일기를 쓸 때 나는 오늘 이렇게 썼지만 시 작품 속에서도 나라고 하는 1인칭 화자를 표면에 드러내 놓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가 바로 그 작품입니다. 나는 알고 있었어. 뭐가? 비둘기가 지붕마를 한때 자유롭게 날고 있었던 것을 정말이지 알고 있었어. 알고 있다 반복이죠. 그리고 알고 있는데 정말이지 알고 있는데 점층법을 쓰고 있습니다.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반복과 점층이 쓰였고 지금은 비어버린 집통만 비바람에 털럭이며 삭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그 자유롭게 날고 있었던 지붕에 비둘기 집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사가버렸다. 포스터 속에는 비둘기가 날아볼 하늘이 없다. 그때 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향, 자유로운 세계라고 볼 수 있겠죠. 마셔볼 공기가 없다. 답답하면 주리도 틀어보지만 좀 막 움직여 보는 거죠. 그저 열없는 일 그의 몸을 짓구겨 누가 찢어보아도 피 한 방울 나지 않는다. 이때 피 한 방울, 이 피는 생명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비둘기, 생명 있는 비둘기가 죽었다 그러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포스터 속에 있는 비둘기는 어떻다? 피 한 방울 없다는 것이죠. 생명력이 없다. 그런 뜻이 되겠죠. 불 속에 던져 살라보아도 잿가루 하나 남지 않는다. 실제의 비둘기가 불 속에 타 죽는다 그러면은 시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포스터 속 요 앞에 있지만 복사물이 탄다고 하더라도 뭐가 흔적이 남겠습니까? 그는 찍어낸 포스터 수많은 복사, 이때 복사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문명을 상징해 주는 것이죠. 반복되어 여기저기 나가는 것이죠. 다친 데 하나 없이 들어앉아 있으니 차라리 죽지 못해 그는 탈이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상황을 부정적으로 나타내 준 부분입니다. 신동집의 포스터 속의 비둘기라고 하는 작품인데 이 작품 속에서 우리가 꼭 알아두어야 할 부분들을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지난 수업처럼 제목 살펴보죠. 항상 무슨 작품이 여러분들에게 던져져도 제작, 화상태 이렇게 5개를 묶어보고 이렇게 살펴보니 이러한 주제가 나오더라. 그리고 시간이 날 때면 표현상의 특징, 표현과 발상을 꼼꼼하게 챙겨보면 도움이 되겠죠. 제목 포스 속의 비둘기. 비둘기는 비둘기인데 자유롭게 허공을 나눈 것이 아니라 포스 속에 있다. 아, 구속되어 있군.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작가 신동집의 그 밖의 작품으로 무엇을 알아달라? 오렌지를 알아달라.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 학생들은 이 신동집의 오렌지를 통해서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인식론까지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수업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꽃추리한 서시, 꽃, 또 문독서의 꽃과 언어 이런 것들을 인식된 세계에 대해서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화자는 당연히 포스 속의 비둘기를 보고 있는 나, 표면화된 1인칭 화자가 될 것이고요. 상황은 포스 속의 비둘기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질곡된 생명력이 사라진 모습을 보고 있다.
포스터 속 비둘기를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깝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작품 속에서도 안타까움의 정서를 어항 속에 있는 금붕어를 통해 살펴보았는데 이 안타까움의 정서를 가지고 김춘수의 꽃이란 서시로 연결시켜 보았습니다. 꽃이라고 하는 인식을 찾아내려고 했었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마지막 얼굴을 가린 신부로 멈춰버리는 상황이 바로 김춘수의 꽃이란 서시였었죠. 그래서 본질을 파악하고자 했지만 파악하지 못한 상태 안타까움의 정서였습니다. 주제, 자유와 생명을 잃어버린 존재의 비극이다 그랬죠. 자유와 생명을 잃어버린 존재의 비극. 자유, 생명을 잃어버린 것은 비둘기뿐만 아니라 현대인의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표현상의 특징으로는 표면에 존재하는 화자가 대상을 관찰하고 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라고 하는 것이죠.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을 통해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어떻게 했어요? 알고 있다. 나는 알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구체적으로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부분이죠. 나는 알고 있는데, 정말이지 나는 알고 있는데 그 부분. 그리고 여기서도 보아도 않는다. 이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누가 찢어 보아도 피 한 방울 나지 않는다. 이 부분. 보아도 나지 않는다.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뭐뭐 해 보아도 뭐뭐 하지 않는다. 이 부분이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각 연의 행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으로 대명사처럼 쓰이는 작품이 한용운의 작품을 잡아주면 됩니다. 한용운의 작품이 나왔다 그러면 표현 발상에서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 그러면 아, 한용운의 작품을 이야기하고 있군 이렇게 잡아주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대조적 상황을 설정하여 대상의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어느 부분일까요? 대조적 상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 속에 들어앉아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비둘기가 논이던 한때의 지붕마루 됐죠? 구속된 속에 자유로운 삶의 세계 이렇게 찾아보면 되겠고요. 현재형 어미를 활용하여 현장감을 부여하고 있다. 생각한다 라고 하는 부분이죠. 식구의 반복을 통해 대상에 대한 심화된 정서를 드러내주고 있다. 앞에서 이야기했었습니다. 나는 알고 있다. 정말 나는 알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렇게 해서 포스터 속의 비둘기를 제작 화상태로 살펴보았고 주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표현성의 특징을 살펴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다른 작품으로 엮어보았습니다. 어디에? 안타까움의 정서 속에서.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발전시킨다면 이제 새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다른 작품을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서너 작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라고 하는 실제의 작품을 가지고 접근한 것이 김지하의 작품이 있습니다. 꼭 좀 살펴보시고요. 김지하의 새. 또 푸른 하늘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거든요. 푸른 하늘을 이것은 김수영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종소리라고 하는 작품을 보면 이것은 박남수의 작품이거든요. 박남수의 종소리 보면 칠흑같이 어두운 종을 쳤을 때 거기서 진동의 폭이죠. 진폭. 종소리가 이렇게 울려나가는 것이 새 한 마리가 자유롭게 날아간다. 그래서 자유의 확산을 이야기한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구두라고 하는 작품이 있거든요. 좀 구석진 작품이기도 한데 송찬호의 작품입니다. 송찬호의 구두 속에 사람의 발이 들어가 있는 것은 마치 새장 속에 새가 갇혀 있는 것 같다. 구속된 질곡된 세계를 이야기한 것들이거든요. 김지아의 새, 김수영의 푸른 하늘을, 박남수의 종소리, 송찬호의 구두. 물론 박남수의 새라고 하는 현대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라고 하는 시호를 가지고 그 밖에 다른 작품도 엮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작품을 통해서 엮어보도록 할 텐데 그 작품은 김기택의 밥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한 것처럼 먼저 분석해보고 제 수업을 비교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항식입니다. 세 번째 작품인데요. 김기택의 밥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배고프십니까? 김기택이라고 하는 작가가 나오게 되면 제일 먼저 떠올려지는 작품이 바퀴벌레는 진화중, 멸치, 벽
이런 작품들이 있는데 저도 여기서 밥생각이라고 하는 작품을 처음 봤습니다. 꼼꼼하게 살펴보고 제작 화상태로 접근해 본 다음에 예상되는 문제를 우리가 창의적으로 내보도록 하죠. 퇴근길 차가운 바람, 더디 오는 버스, 어둡고 긴 거리 그랬죠. 여기서 퇴근길 차가운 바람 그랬습니다. 이 차가운 바람 촉각적 심상입니다. 상당히 차갑죠. 바람 그러면은 촉각입니다. 바람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보여서 시각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바람의 이미지는 촉각이죠. 시간 나왔습니다. 퇴근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작품 속에 화자가 되면 되겠죠. 좀 나이가 여러분 어리긴 하겠지만 직장 생활하고 배가 몹시 고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여러분의 모습을 화자로 떠올리면 됩니다. 더디 오는 버스, 어둡고 긴 거리, 버스, 긴 거리, 그러니까 버스, 거리 이런 것을 공간적 배경으로 본다면 시간, 공간 이렇게 되겠죠. 퇴근하는 시간 그리고 버스, 거리, 쉬고 둥근 한 그릇 밥 그랬습니다. 쉬고 둥근 한 그릇 밥 여기서 하얗다라고 하는 색채를 이야기해주고 있죠. 지금 배가 너무 고픕니다. 빨리 집에 가서 따뜻한 하얀 밥을 먹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역시 또 현재 시제를 나타내주고 있죠. 세계 작품 공이 현재 시제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텅 비어 쭈글쭈글해진 위장을 탱탱하게 펴줄 밥 여기서부터는 이제 생각하는 것입니다. 집에 가면 저렇게 밥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역시 의인화시켜주고 있네요. 꾸룩꾸룩 소리나는 배를 부드럽게 만져줄 꾸룩꾸룩 의성어가 나와줬네요. 배를 부드럽게 만져준다. 무엇이? 밥이 의인화시켜주고 있죠. 그렇다면 여기에 차갑다, 부드럽다 대조적 심상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춥고 음침한 뱃속을 따뜻하게 데워준다. 이 부분이 더 좋겠네요. 따뜻하다, 차다. 감각의 대조라고 볼 수 있겠죠. 쓸데없는 잡생각들을 말끔하게 치워버리고 지금 너무너무 배가 고프거든요. 집에 가서 빨리 맛있는 하얀 쌀밥을 먹고 잡생각들을 다 치워버리자라고 하는 것이죠. 깨끗해진 머릿속에 이것은 머릿속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아요. 머릿속이 아니라 머릿속이라고 될 것 같고요. 단정하게 들어오는 하얀 사기 그릇, 하얀 김, 하얀 밥 그랬네요. 색채를 계속 반복해 주었죠. 하얀 색채옵니다. 흰색. 머리 가득 밥생각, 마음 가득 밥생각. 아, 이거 대꾸네요. 머리 가득 밥생각, 마음 가득 밥생각. 이렇게 머리 가득 밥생각, 마음 가득 밥생각. 대꾸를 썼고요. 밥생각으로 점점 배불러지는 밥생각, 한 그릇 밥처럼 하얘지고 둥그레지는 얼굴. 요거 하얘지다라고 하는 것 정말 중요한데요. 이것은 하얗다. 그런데 여기에 어지다라고 하는 어미가 왔을 때 하얗다가 하얘지다 해서 어간과 어미가 동시에 바뀌는 불규칙 활용입니다. 이것을 히읗 불규칙 활용이라고 하거든요.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작품 분석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어휘어법도 하나 알아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시상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인데 이렇게 밥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밥을 먹고 나면 배가 든든해지면 다시 난폭하게 밀려 들어올 오만 가지 잡생각들. 여러분 일상사의 반복을 여기서 드러내주고 있지 않아요? 배가 너무 고파. 밥 먹기 전에 아무 생각 없어. 밥 먹는 것이 최고야. 근데 밥 먹고 나면 또 온갖 잡생각으로 들어차 있죠. 화장실 갈 때 그리고 나와서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재밌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머릿속이 아주 뚱뚱해지고 지저분해지면 아주 멀리 사라져버릴 밥생각 그랬습니다. 일상사의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작품인데 참 재밌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어렵지 않죠? 이것을 제작 화상태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밥 생각이죠. 시적 화제인 여러분들이 밥을 생각하고 있다. 작가 누구? 김기택. 김기택의 대표적인 작품 그 밖에 있고 바퀴벌레는 진화 중 처음 들어보죠? 바퀴벌레가 진화 중이다. 이거 현대 문명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벽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은 어려운 것 같아서 제가 살짝 소개할게요. 지하철을 탄 할머니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짐을 잔뜩 들고 지하철 속에 밀려 안으로 들어왔는데 내려야 할 정거장이 됐는데 사람에 갇혀서 내릴 수 없을 때 바로 그 사람들이 벽이 된 것이죠. 할머니의 길을 비켜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아랑곳하지 않고 이기주의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현실 생활 속에서의 벽. 재밌죠? 그리고 약간 구석진 작품일까요? 멸치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바다에서 자유롭게 생명력을 갖고 헤엄쳤는데 그 멸치가 말라 비틀어져서 조림으로 반찬으로 나왔을 때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화자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멸치, 벽, 바퀴벌레 진화중 김기택의 그 밖의 작품입니다. 화자, 퇴근길에 밥 생각을 떠올리는 사람. 그렇죠. 김기택 자신이라고 보고 독자인 여러분들 자신이라고 보면 쉽게 화자가 떠올려질 것이고요. 상황은 이제 시적 상황이 되겠죠. 피곤한 퇴근길에 밥을 떠올린다. 너무너무 밥이 먹고 싶다. 따뜻한 하얀 밥. 그런데 밥을 먹고 나면 또 온갖 잡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밥을 먹어서 잡생각을 떨치고자 한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 너무 재밌었죠? 밥을 먹고 난 다음에 또 잡생각이 반복되어 나타난다. 그럼 주제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일상이 가지는 의미에 대한 성찰. 그렇죠. 무미건조한 일상사가 이렇게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표현상의 특징 가보겠습니다. 시 공간적 배경을 제시하여 현장감을 부여하고 있다. 퇴근길 시간 됐죠. 공간, 버스 속 거리. 현재형 어미를 활용하여 생생함을 부여하고 있다. 세 작품 모두 다가 현재 시제를 나타내주고 있다 그랬는데 생각한다. 대상을 의인화하여 친근감을 형성하고 있다. 대상이 뭔가요? 밥이죠. 밥이 나를 부드럽게 대해준다라고 했습니다. 감각적 이미지 대조를 나타내주고 있다. 앞에서 차다. 뒤에서 따뜻하게 그랬고 동일한 색채월을 반복한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흰색을 계속 3번 반복한 거 기억나시죠? 시상을 전환하여 라고 하는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여기에서 그러나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밥을 먹고 나면 온갖 잡생각으로 차 있다. 그래서 그러나 라고 하는 시상 전개 이 부분에서 출제될 확률이 매우 높다. 저는 2개를 잡아봤습니다. 나라고 하는 것이 어디 나와 있냐면 앞에 있었던 시상을 완전히 반전시키는 부분. 그러나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님의 침묵. 한용운에. 근데 사실 얘는 어떻게 써야 되는 건가요? 임이라고 써야 되는 거죠. 두 법칙 적용해서. 그런데 원 제목이 님이기 때문에 님의 침묵으로 써줘야 되겠죠. 요 그러나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느닷 없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쉽게 잡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최승호의 북어라고 하는 작품 보면 그 한 쾌, 이 꼬챙이에 꽂혀져 있는 북어가 다 말라 비틀어져 있죠. 그래서 너 왜 그따위로 살아가니? 너는 모두 혀도 굳어 있고 눈도 다 감겨져 있고 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왜 이렇게 획일적 사고 체계에 빠져 있어? 라고 화자가 북어에게 나무랐죠. 그랬더니 북어가 있다. 너도 북어잖아. 그랬죠. 느닷없이 너도 북어잖아. 수능에 출제됐던 부분이죠. 이렇게 시상의 전환 반전이 일어나는 부분을 님의 침묵과 최승호의 북어 속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이야기한 2개의 작품과 그리고 이 작품과 연결시켜서 공통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금붕어라고 하는 작품, 두 번째 포스 속의 비둘기, 세 번째 밥생각이죠. 작가 김기림, 신동집, 김기택. 그리고 화자는 어항 속 금붕어를 보는 사람, 포스 속의 비둘기를 보는 나, 퇴근길에 밥생각을 떠올리는 사람. 그래서 이 2 작품의 공통점은 대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 해서 가나를 묶어서 화자를 출제해 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상황은 어항 속 금붕어를 바라보고 포스 속의 비둘기를 바라보고 피곤한 퇴근길에 밥을 떠올리는 것. 그 다음에 태도는 어항 속 금붕어를 바라보며 안타까워한다. 여기도 안타까워한다. 결국 가나를 엮어서 어떤 공통점을 화자의 공통점, 상황의 공통점, 태도의 공통점을 엮어서 출제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상의 날개를 보면 거기에 주인공이 밖으로 나와서 어항 속에 있는 금붕어를 보면서 너희들 참 잘들도 생겼다. 그 얘기는 어항 속에 있는 금붕어만도 못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자기 비하를 나타내는 부분을 연결시켜 볼 수도 있겠죠. 물론 성격은 전혀 다르지만 이렇게 해서 김기림의 금붕어, 신동집의 포스 속의 비둘기, 김기택의 밥생각을 구조적으로 나름대로 제작 화상태에 입각해서 살펴보고 EBS 교재에 있는 문제를 뛰어넘어서 우리 나름대로 창의적으로 문제를 내봤습니다. 여러분 2번 정도 반복해서 학습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